어머님, 이거 한 달 전에 만드신 거예요. 곰팡이 폈는데 왜 두셨어요? 제가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통이 어느새 쓰레기통에 있었고 제 며느리 다혜는 제 앞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날 만든 나물무침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미세하게 빛나는 걸 놓치지 않았지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표범처럼요. 저는 올해 75입니다. 간호조무사로 35년을 일했고 사람 몸만큼이나 사람 마음도 들여다보는 법을 배웠지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 며느리 다혜가 저를 미친 노인으로 만들려 한다는 걸요.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약을 2번 먹었다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아침에 먹은 혈압약 봉지를 다혜가 슬쩍 치워버렸다가 제가 다시 꺼내 먹으려 하자 호들갑을 떨었던 거지요. 아들 현수가 퇴근하자마자 며느리는 심각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오늘 약을 2번이나 드셨어. 내가 말렸는데도 기억 못 하신다고. 현수는 제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 한번 가보실까요?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이라니요. 제가 30년 넘게 일했던 그곳 말입니까? 저보다 제 건강 상태를 더 잘 아는 의사가 있을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다혜의 패턴, 현수의 반응,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요. 며느리는 제가 집안에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니, 알고 있지만 제게서 빼앗아낼 방법을 찾고 있는 거겠지요. 치매 걸린 노인에게서라면 쉽게 얻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5년간 환자들의 증상을 기록하고 관찰했던 제 눈이 이제는 제 가족을 관찰하고 있다는 게 슬프기도 했지요.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복도에서 다혜와 현수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 2사람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지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어머님 혼자 계시기엔. 다혜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지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은 진짜 이유를요. 집을 비워야 금고를 뒤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며느리는 아직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치밀하게 이 순간을 준비해 왔는지를요. 금고 안에 든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준비한 무대이고 곧 막이 오를 거예요. 다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손녀 유빈이었지요. 그 아이만큼은 이 추한 게임에 상처받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유빈이는 제 편이었고 진실을 아는 유일한 증인이 될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설탕과 소금을 헷갈린 척 했지요. 다혜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설탕 넣으셨어요? 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국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머, 내가 그랬나? 요즘 눈이 침침해서. 사실 일부러 설탕 한 스푼만 넣었습니다. 먹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상하다는 걸 알아챌 만큼만요. 며느리의 눈빛이 또다시 빛났습니다. 체크리스트에 하나 더 표시하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그날 오후 유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제 방문을 살짝 두드리더니 안으로 들어왔지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17살 제 손보다
훨씬 부드러운 그 손이 제게는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빈아, 할머니 말 잘 들어야 해. 앞으로 할머니가 좀 이상하게 행동해도 놀라지 마. 유빈이는 똑똑한 아이입니다. 바로 알아들었지요. 엄마가 뭔가 하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손녀는 이해했습니다. 유빈이는 제 손을 꼭 쥐고는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아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점점 더 실수를 늘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둔 채 나가고 세탁기에 세제를 너무 많이 넣고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고요. 모든 실수는 계산된 것이었지만 다혜에게는 완벽한 증거로 보였을 겁니다. 며느리는 매일 저녁 현수에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방문 너머로 그 대화를 들으며 공책에 날짜와 내용을 적어두었지요. 언젠가 필요할 증거였으니까요. 여보,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오늘은 가스불도 켜놓으셨다니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스불 같은 건 건드리지도 않았지요. 하지만 현수는 믿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요. 편한 쪽을 믿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현수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요양원 팸플릿을 들고 있었지요. 엄마,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시설 정말 좋대요. 저는 팸플릿을 받아들고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고급스러운 사진들, 웃고 있는 노인들, 깨끗한 정원. 보기에는 천국 같았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를 집에서 내보내려는 첫 번째 시도라는 걸요. 생각해 볼게.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지요. 반대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아니, 원래 약했던 걸 제가 보지 못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보험증서, 부동산 서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아래 제가 지난 한 달간 모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물건을 숨긴 날짜, 거짓말한 내용, 그리고 제가 몰래 녹음한 대화 파일들까지요. 저는 새 서류 하나를 꺼내 금고 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신탁 계약서였지요. 제 모든 재산을 손녀 유빈에게 신탁하는 서류였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마친 상태였고요. 며느리와 아들이 이 금고를 열 날이 머지않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준비한 무대에 막이 오르는 순간이겠지요. 2달째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다혜의 공격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지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다혜가 제 방에 들어와 약통을 뒤지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숨소리만 고르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제 혈압약 2알을 빼내어 휴지에 싸서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증거로 쓸 모양이었지요. 제가 약을 2번 먹었다고 우길 참이었겠지요. 하지만 제겐 이미 예비약이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35년 간호조무사 생활이 헛되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현수가 퇴근하자마자 다혜가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로 불렀습니다. 여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거실에 서 있는 사진,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 자는 사진, 그리고 제가 정신없어 보이는 순간들을 포착한 사진들이었지요. 언제 찍은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생각보다 더 치밀했던 거지요. 어머님 혼자 두면 위험해요. 이번 주말에 요양원 상담 예약했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게 묻지도 않고요. 저는 부엌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 한편이 시렸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나 쉽게 저를 포기하는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감정에 휘둘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유빈이를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곧 요양원에 갈 수도 있어. 그 전에 너한테 줄 게 있단다. 저는 금고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유빈이에게 건넸습니다. 손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요. 할머니, 왜요? 할머니는 안 가셔도 돼요. 아니야, 가야 해. 그래야 이 게임이 끝나거든. 유빈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엄마 아빠가 금고를 열려고 할 거야. 그때 내가 이걸 보여주면 돼. 며칠 후 토요일, 우리는 요양원에 갔습니다. 밝고 깨끗한 복도,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웃고 있는 노인들. 저는 상담실에 앉아 원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혜는 옆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어머님, 여기 정말 좋죠? 매일 프로그램도 있고 간호사도 24시간 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지요. 비용은 얼마죠? 원장이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요. 다혜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현수가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제 통장을 건드려야 한다는 뜻이었지요. 좋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제가 말하자 다혜와 현수가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예상보다 쉽게 승낙해서 당황한 표정이었지요. 하지만 곧 다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제가 굴복했다고 생각한 거겠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다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통장이랑 도장이 필요할 텐데요. 금고에 다 있어. 비밀번호는 뭐였더라? 저는 일부러 머뭇거렸습니다. 다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하지만 저는 끝내 기억 못하는 척했습니다. 이제 며느리와 아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요. 욕심은 참을성을 이깁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다혜는 여러 번 비밀번호를 떠보려 했지요. 제 생일, 현수 생일, 결혼기념일까지 넌지시 대화에 끼워 넣으며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지요. 목요일 저녁,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니, 든 척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활짝 열려 있었지요. 자정이 넘어서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었어요. 다혜와 현수가 제 방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지요. 저는 규칙적으로 숨을 쉬며 깊이 잠든 척했습니다. 35년간 밤 근무를 했던 경험이 이럴 때 도움이 되네요. 두 사람은 발소리를 죽이며 제 방 구석에 있는 금고로 다가갔습니다. 다혜가 속삭였어요. 업체 불렀어. 30분 안에 온대. 업체라니요. 금고를 여는 전문가를 부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지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30분 후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혜가 현관문을 열었고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금고 위치가 어디죠? 여기요. 조용히 해주세요. 어머님 주무시고 계셔서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 금고를 여는 거니까요. 남자는 전문가였습니다. 20분도 안 되어 금고 여는 소리가 들렸지요. 됐습니다. 다혜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현수도 마찬가지였고요. 금고 문이 열리는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그리고 침묵.
긴 침묵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눈을 떴지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찾았니?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다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현수는 손에 서류를 쥔 채 얼어붙어 있었지요.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금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허리를 곧게 펴고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지요.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했지? 며느리가 그렇게 만들려고 애썼으니까. 다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난 2달 동안 내가 한 짓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내 물건 숨기고, 내가 실수한 것처럼 꾸미고, 심지어 사진까지 찍어뒀지. 저는 금고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정리해둔 증거 파일이었지요. 여기 다 있어. 내가 거짓말한 날짜, 내용,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내가 간호조무사로 35년 일했다는 거 잊었니? 기록하고 관찰하는 게 내 직업이었어. 현수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신탁 계약서였지요. 제 모든 재산이 유빈에게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내가 믿어야 할 건 내 마누라가 아니라 내 엄마였어. 현수야. 근데 넌 선택했지. 편한 쪽을.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감정은 이미 다 버렸으니까요. 요양원? 좋아. 내가 간다. 근데 내 돈으로 가는 거야. 너희 돈 한 푼 안 쓸 거고 너희는 내 재산에 손도 못 대. 이미 다 법적으로 정리했어. 다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빌어? 나한테 치매 누명 씌우려고 몇 달을 계획했으면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유빈이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지요. 할머니, 다 녹음했어요. 저는 손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빈이는 제가 시킨 대로 오늘 밤을 녹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금고 여는 장면까지 전부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사진 앨범 하나. 평생 모은 게 고작 이것밖에 안 되나 싶었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지요. 요양원은 제가 직접 골랐습니다. 다혜가 고른 그곳이 아니라 제가 예전 동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한 달에 400만 원짜리 고급 요양원이었지만 제 연금과 임대료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현수는 며칠째 제 방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노크할 용기도 없이 그냥 서 있기만 했지요. 저는 안에서 그 기척을 느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떠나는 날 아침, 현수가 마침내 제 앞에 섰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며칠 안 깎은 수염이 덥수룩했지요. 엄마, 할 말 있으면 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수는 한참을 입만 벙긋거리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리석은 게 아니라 비겁했지. 내 마누라 말만 믿고 내 엄마는 한 번도 안 믿었잖아. 제 말에 현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조차 하지 못하더군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다혜는 집 안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아마 부끄러워서 아니면 무서워서였을 겁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도 없었고 무엇보다 유빈이 때문이었어요. 그 아이에게 부모가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희 처벌은 여기서 끝이야.
내 재산 못 받는 거, 그리고 평생 이 죄책감 안고 사는 거, 그걸로 충분해. 제가 일어서자 현수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가끔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결정할 거야. 언제, 어떻게, 그리고 만날 건지 말 건지도. 택시가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현관으로 나갔지요. 유빈이가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주말마다 갈게요. 그래, 우리 똑똑한 유빈이. 공부 열심히 하고. 저는 손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군요. 승리했는데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이해와 믿음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제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걸 75년 살면서 이제야 제대로 배운 것 같았어요. 요양원에 도착하자 예전 동료 정수기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혜순아, 왔구나. 그래, 왔어.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지요. 정수기는 제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 다 좋아. 우리 같이 화투도 치고 노래방도 가고 재미있게 살자. 그래야지. 제 방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고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지요. 저는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되는 거라고요. 저녁 때 유빈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토요일에 갈게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두과자 사갈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기다릴게.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기도 했지요. 저는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씁쓸할 뿐이었지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유빈이에게 당당한 할머니로 남기 위해서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수와 다혜가 어떻게 살아갈지, 저와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건 시간이 알려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제 의지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75년을 살아오며 이제야 찾은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존엄을 잃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효도라는 명분으로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참는 것과 존엄을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싸울 권리가 있고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월 속에서 사람을 보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말고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어떤 나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